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 계약이 이제 성립 즉 체결하는 과정, 그거 보는 거고요. 이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에서는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물어보거나,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조문 자체를. 그 다음에 그 조문을 응용해서 사례 형태의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고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가장 99% 이상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고 각각 어떤 효력이 있고 언제 효력이 생기며 그게 어떻게 일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그걸 이제 조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청약은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청약자. 자, 이 청약자가 청약 속에 반드시 누구다라고 표시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죠.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인데 그 자동 판매기를 누가 설치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딱 꼭 찍어서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청약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자동 판매기 설치 다시 생각해 보면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청약의 내용 구체적이어야 되죠. 갑일한테 땅을 팔려고 해요. 땅 사라. 이게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가격이 안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일한테 땅 사라 그랬을 때 을이 얼마에 사라는 거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은 계약을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단순히 땅을 사라. 이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을이 그러겠죠. 내가 1억이면 살게. 그게 청약이 되는 거고요. 갑이 알았다. 그럼 다시 승낙이 되겠죠. 그래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따위의 분양 광고 등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왜?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따라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2항,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다음에 철회를 못한다 그랬는데요.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에 문제가 남죠. 이걸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동안,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다. 요 기간 동안은 철회 못한다. 에서 더 나아가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 기간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엔드 승낙 기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이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만약에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죠. 승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버스 이미 떠났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530조에서 연착과 승낙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만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자가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고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연착한 승낙으로서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자, 문제는
이 연착한 거 중에서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게 있더라. 승낙기간,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을에게 사라는 청약서를 1월 10일 날 보냈고 그게 을에게 1월 12일 날 도달했는데 그 청약서에 봤더니 기간이 1월 20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을의 승낙서가 20일까지 갑에게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예요. 문제가 이 을의 승낙서가 1월 21일 날 갑에게 도달을 했어요. 연착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승낙서의 우체국 소인을 봤더니 1월 13일 날 발송을 했어. 발송이 13일 날 된 거야. 그럼 을이 승낙서를 1월 13일 날 발송을 했다면 이 승낙서는 20일까지는 갑에게 도달했어야 되죠. 일주일이나 됐네. 그죠? 7일이면 도달했어야죠. 물론 이제 옥천 물류센터 들어가면 안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옥천 버뮤다라고 택배 물건이 옥천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아시나? 모르시구나. 옥천 버뮤다라고 있어요. 물류센터 중에 옥천에 있는 물류센터에 물건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주문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옥천에 들어가서 며칠을 거기 계속 있는 며칠. 요즘은 좀 안 그러나 모르겠네. 쿠팡 같은 거는 뭐 로켓 배송하니까 안 그러네. 일반 택배는 그렇더라고. 그렇다. 14일이나 15일쯤 가격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연착을 한 경우.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을은 연착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는 13일 날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20일이 넘어서 갑에게 도착한 걸 을은 알 수가 없죠. 연착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갑.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통지를 해주란 말이에요. 연착 통지를 하거나 야 네가 보낸 물건이 아직도 옥천에 있더라. 미리 지연 통지를 해주거나 이때 지연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통지를 하면 연착이에요. 이 승낙은.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28조 3항에서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렇게. 갑이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을의 승낙은 연착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낙은 계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첫째, 청약을 수령한 자. 승낙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상. 그러면 살지 안 살지 회답을 해줄 의무가 있냐? 회답 의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 답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을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즉 청약자가 언제까지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표시는 상대방 을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승낙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승낙의 내용은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청약과 일치해야 돼요. 따라서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고 534조에 의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네 번째,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죠. 언제? 원칙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승낙이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할 거예요. 그런데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만큼은 편지로 서류로 주고받으면서 계약하는 사람들 격지자 간의 계약만큼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과 격자 간의 승낙은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을이 승낙서를 1월 19일 날 발송을 했고 기간 내 발송을 했죠. 여기에 이걸 적용하면 이미 19일 날 계약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1일 날 도달을 해버렸어요. 갑에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승낙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충돌의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우리 대법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일단 계약은 19일 날 성립했다가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던 걸로 봐요. 이걸 조금 어렵게 기간 내에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 성립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려워요. 요 말이. 승낙이 기간 내에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 성립한다.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기간 내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 성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론은 쉬워요.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격지자건 대화자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이 531조는 언제 의미가 있다? 두 가지. 기간 내 발송, 기간 내 도달. 계약 성립했죠? 이때 531조를 적용해요. 언제 성립하느냐? 발송 시. 13일 발송, 15일 도달. 기간 내 도달했으니 계약은 성립했고 언제 성립했냐? 13일 성립했다. 또 하나가 이거. 13일 발송, 21일 도달. 사고에 한 연착이죠. 근데 갑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죠. 언제? 13일. 이 두 가지 경우에 531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352페이지 청약에 의하고 청약에 유인 구별하고 청약에 유인에 해당되는 거 분양 광고 이런 것들 오른쪽 판례 1번 같은 것들 청약 요건과 관해서 기억 니은 디귿 청약의 효력과 관해서는 발생 시기 니은의 A, B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527조 조문 암기하시고 다음 페이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528조 1항과 529조 자 조문 조심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승낙 기간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승낙 기간까지. 승낙과 관련해서는 요건과서 니은 승낙의 상대방 그 승낙 기간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고에 의한 연착이 따로 나와 있죠. 오른쪽 528조 2항과 3항이죠. 2항에서는 통지 둘 중에 하나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3항 둘 다 안 하면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승낙 의무 따위는 없다 그랬고 판례가 있습니다. 승낙의 효력 즉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원칙이 기간 내 도달한 때인데 예외가 531조고요. 531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격자 간의 승낙은 승낙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일단 발송 시 성립하되 기간 내 도달하지 않았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립하지 않았던 걸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법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참 계약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먼저 의사 실현은 뭐예요?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청약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그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효과에 나와 있죠. 그리고 판례 하나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주는 게 청약이고 은행 직원이 돈을 확인하는 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한 때 금융기관이 돈을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동일한 양청약이 있을 때, 청약만 두 개가 있을 때,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따라서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는 때. 갑이 먼저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이 나중에 청약을 했어요. 이게 먼저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는 때. 그게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 성립과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다, 또는 B 주택을 매매했다. 그런데 이 A 토지나 B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수용이 되거나 멸실이 됐다. 계약 체결 전에 A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주택이 멸실이 되면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은 계약 당시 불가능한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더라. 따라서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플러스 갑은 땅이 수용이 되거나 멸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을이 간 멱살을 잡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그죠? 자, 이때 손해배상이 두 종류가 있더라. 실내이익, 실내손해배상이 있고, 이행이익배상이 있더라. 어떻게 구별하냐? 간단해요. 계약이 무효일 때는 이거고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럼 요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내이익배상이냐 이행이익배상이냐는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갖고 구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계약이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내이익배상이죠. 또 이 실내이익배상이 뭐보다 크면 안 돼. 이행이익보다 크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다만 이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을 조문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실내이익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러니까 실내손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행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의 유효함, 유효해. 그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되죠. 계약이 유효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행을 하면 얻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 그게 이거예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고, 2번, 갑이 이렇게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주택이 이미 소실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이 알고 있었음에도 을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요건 지금 보면 그대로예요. 계약은 체결됐으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일 것. 그죠? 그것도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문제는 일부 불능인 경우. 일부 불능도 원칙 전부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가 되겠지. 다만 갑과 을 사이에 50평 아파트 매매를 했어. 50평 아파트에서 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면적, 평수죠. 이렇게 면적이나 수량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저기 뭐 강원도에 있는 임야 같은 것들은 면적이 중요해요. 1000평이면 딱 1000평이어야 돼. 1000평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면적이나 수량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수량지정 매매라 하고 그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5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전부 불능 전부 무효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냐? 안 된다. 담보 책임이란 게 따로 있다. 뭐가 있다고요? 담보 책임이란 게 따로 마련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137조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적용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판례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다음 페이지. 어느 일방은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앤드 무과실일 것. 특히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예컨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지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상대방은 선의 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문들이 출제를 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중에 상대방의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효과 신뢰액을 배상해라. 그러나 이행액을 넘지 못한다. 4번 적용 범위 우리 대법원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뭐가 문제된다?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여기서 부당 파기는 계약 파기가 아니라 교섭 파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안 된 상태예요. 교섭 과정에서 파기가 난 거야. 그런데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교섭하다가 안 할 수 있죠. 내가 학원과 계약을 해야 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등록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섭 중에 파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부당 파기가 문제. 자, 여기서 부당 파기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어떤 거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줘.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어. 근데 이 믿음을 심어준 놈이 그 믿음을 배신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이걸 부당 파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당 파기가 있을 때 첫째,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 두 번째, 파기한 놈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텐데 규정이 없다. 규정이.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그러니까 불법 폐기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학자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확정하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대법원은 무슨 책임? 불법 팽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 팽의 손해배상 책임. 계약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불법 팽의 책임을 집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딱 거기에 한정을 한다. 근데 딱 거기에 한정을 하면서도 플러스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믿고 교섭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죠.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상대방 신뢰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한다.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구별하시면 되죠.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 두 개.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안 되는 거 두 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그 판례 하나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그 문구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 성립이에요. 별거 없죠. 늘 그렇지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접근하셔야지. 별거야 그러면 하기 싫어져. 그죠? 저도 요새 등기법 보고 있다 그랬죠. 개짜증.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싶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아 보고 있는데. 짜증나. 그냥 얼마나 짜증날까. 저는 시험 안 보는데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짠. 그리고 그것만 하나? 볼 게 얼마나 많아? 자전거. 이빠이죠, 이빠이. 여러분들 심정이 이해는 가. 저도 예전에 저기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맨날 책상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씨, 볼 게 이렇게 많았네. 시간은 없어. 그러면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그거 핑계 대고 놀러 나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리 공부가 되겠어? 그래 붙을까? 붙을 리가 없죠. 그냥 맨날 떨어지죠. 그럴 때라도 꾹 참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등기법 보면서도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도 그냥 보자 계속 보고 있어. 공부라는 게 참 스트레스 줘요, 사람을.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네 달이죠? 7, 8, 9, 10, 4달만 참으면 돼. 딱 4달만. 지금까지 8달 잘 참았어. 앞으로 4달 못 참아? 참을 수 있겠죠? 이 악물고 참으셔야 돼. 자, 참던 김에 쌍목계약의 효력을 봅니다. 이왕 참는 김에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안 되고, 계약 중에 매매처럼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쌍목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이 양채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가적. 자, 대가적이란 게 뭐예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해. 그럼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언제까지? 네가 할 때까지. 그게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항변이라는 건 거절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란 당사 쌍목계약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권능을 말한다. 매수인 입장에서 물건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 매도인은 돈 줄 때까지 물건 못 넘겨주겠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자, 이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3가지. 첫째, 이 양당사자의 채무가 동일한 하나의 쌍목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일 것. 이게 대원칙. 동일한 하나의 쌍목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채무가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겼어. 특약을 통해 생겼어. 이거는 동생관계가 아니더라. 각과 그리 매매계약을 하면서. 자, 매매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가적 채무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이게 양당사자에게 발생한 대가적 채무예요. 그런데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계약서에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쌍목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상 의무와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별개의 약정,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원칙이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다만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목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그거를 대가관계 있는 걸로 약정했을 때, 자, 대표적인 게 대금 지급 의무 같은 거죠. 아까 다운계약서 쓰기로 한 거는 대가적 의미가 아닌데 줄여서 기재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죠? 네,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그 차액만큼은 현금 보관증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 줄여서 기재한 만큼의 금액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그때는 동상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관련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차액 지급 의무하고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의무. 이건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하는 의무,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그렇게 작성된 계약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하고, 대금은 1억, 계약서에는 7천, 차액 3천. 이 3천은 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천 지급 의무와 분양권을 팔았어요. 분양자 이름 변경 절차는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채권을 팔아먹어. 갑이 대금 채권을 팔아먹었어.
병이 을에게 대금 내놔. 을은 나 갑으로부터 아까 소유권 못 넘겨받았어.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채권량도 채무인수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존속한다. 또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서 이 갑의 손해배상 채무는 갑의 원채무의 변형이죠. 그죠? 기존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으니까 이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변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게 4번이죠. 아주 잘 나오죠. 4번. 반면에 5번은 뭐가 있어요? 부석 채무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석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도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부석 채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된 채무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뭐냐? 매수인이 매매금 외에 양도세,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해요. 자, 매수인이 양도세,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실제 대금은 좀 줄여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양도세,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요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여기서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다라는 건 청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도 이행기라는 뜻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에 있을 것이란 말은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상대방은 청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했어요. 을이 바라봤을 때 갑도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어. 그럼 중도금 지급 날 갑일에게 중도금을 청구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 갑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선이행 의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또 예외 항변권이 인정되는 두 개.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불안해서 못 줘. 라고 할 수 있지요. 상대방 이행기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어. 그러다가 잔금 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이행기도 도래를 해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채무하고 원래 동생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지급도 뭐가 된다?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두 가지 예외가 있더라. 두 번째 요건에서 두 가지 예외 확인하시고 관련 판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오른쪽에.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상대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할 건. 그죠?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갑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를 해. 그럼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해. 그럼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급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죠. 하지만 이때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일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갑이 며칠 있다가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를 하면 지체에 빠졌던 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잖아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소유권 안 넘겨서 돈 달라 그러면 그럼 네가 넘길 때가 돈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번 지체 빠졌다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동시 이행 함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세 번째 요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함유권이 생기게 되고요. 동시 이행의 함유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있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기 채무 이행을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죠. 연기적 항변권. 또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부당하게 거절하는 게 뭐예요? 지체. 근데 이건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대금 지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있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지체 책임의 대표적인 게 연체이자잖아요. 그죠? 그럼 안 묻는단 말이죠. 1, 2, 3번. 4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 1억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 내놔.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이렇게 항변하겠죠. 그럼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 즉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뭐라 그래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 양 당사자가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똑같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퉁칠 수 있다. 퉁치는 걸 뭐라 한다? 상계. 자, 이때 상계는 일방적인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상계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을이 갑에게 상계를 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상계를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 채권을 뭐라 한다? 수동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보세요. 갑이 상계를 하면 여기 봐, 갑이 상계를 하면 이게 자동, 이게 수동. 을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 이게 수동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갑이 상계하는 경우 생각해 보고요. 갑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소멸, 소멸, 이것도 소멸. 그죠? 갑이 상계했는데 을의 항변권이 소멸. 그럼 을 열받겠죠. 을의 항변권은 을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했으니까 반대로 을이 상계를 해. 자동, 수동, 소멸, 소멸, 소멸. 을이 상계해서 을의 항변권이 소멸했어. 을의 의지대로 소멸했어.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상계할 수 있다. 근데 갑은 상계하지 못한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이거 항변권이 붙은 이 채권. 자, 채권이란 놈은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날짜가 됐어. 갑은 대금 채권을 행사해야 돼. 근데 행사를 안 해.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그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돼요. 그게 5번. 4번하고 5번 지금 좀 어려워요. 그대로 외우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동자상 X. 동자상 X. 절에 가면 불상만 있고 동자상이란 건 없어요. 반면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린다. 동채소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겨울에도 채소는 나오죠. 동자상 X, 동채소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동자상 X는 뭐고 동채소 동그라미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린다.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이렇게. 참 앞머리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헷갈리시니까. 다음 페이지. 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이 자식이요 소유권 안 넘겨서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이 물어볼 거야. 너 왜 돈 안 주냐고. 을이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요. 그러니까 얘는 항변권 주장해야죠. 주장해야 판단한다. 소송에서 항변권을 주장해야 판단한다. 두 번째 주장했어. 법원이 받아줬어. 그럼 소송을 제기한 얘를 패소시켜야 되잖아요. 아니야. 얘를 승소시켜요. 다만 일부만 승소시켜. 어떻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거 어디서 받는데? 유치권에서 받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4번. 동시행 관계 인거 아닌 거 구별하는 거.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인 것을 고르시오.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만 외우자. 오른쪽 양가라 3번 동시행 관계가 부정되는 것만 기억하자. 중간에 건너뛴 건 안 봐도 되나요? 네. 아닌 것만 외워도 벅차 우리는. 그리고 아닌 것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이때 채권증서가 뭐죠? 차용증. 돈을 갚는 것하고 동시행관계는 뭐예요? 영수증 교부예요. 그러니까 돈 갚는 것과 차용증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놔서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되죠. 돈을 갚는 것과 담보권 말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돈 갚는 것과 담보권 말소도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3번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데 뭐 유동적 무효인데 그죠? 동시행관계가 아닐 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역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5번 갑소유 땅이 있고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경매를 신청했고 이게 병에게 경락이 돼서 병이 대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배당까지 실시가 됐어. 그리고 배당금이 남았고 얘한테도 배당이 됐어. 그리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까지 됐어. 이럴 수 있죠? 다 끝났어. 근데 무효야 이게. 그럼 얘는 배당금 반환해야 되죠. 얘는 말소해야 되죠. 등기.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따라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받은 거 돌려주는 것과 경락인이 말소하는 거 당사자의 반환 의무 이건 당연히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번 보세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지만 다음 페이지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의 지위 있는 채무자하고 매수인의 지위 있는 경락이 이게 각 당사자야. 얘네들 사이에는 뭐예요?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절 보지 마시고 근저당권자 반환 의무와 말소 의무는 달라 상대방이. 근데 둘이 돌려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말이죠. 이건 당연히. 그죠? 6번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7번은) 나올 여지는 거의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공기가 지연됐어요. 이때 건축주가 지연된 만큼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이게 동생관계냐? 아니라는 거죠. 왜? 쌍무계약상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건축주의 지연배상금은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별도의 채권이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생관계 아닌 거. 됐죠? 여기까지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쌍무계약의 두 번째 효력이 뭐가 나와요?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오죠.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도대체 뭐냐? 각과 의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어. B 주택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계약 전이 아니라 후에 계약 후에 땅이 수용이 되거나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 그럼 갑의 채무가 계약체결 후 불능이 됐죠. 뭐예요? 후발적 불능. 여기서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땅이 수용되거나 지지는 갑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갑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이건 나중에 보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면 돼. 근데 지금 이것처럼 갑에게 나아보는 잘못이 없이 소멸했어. 누구의 잘못도 없으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니니 이렇게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으니 갑 네가 책임져라, 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고 법에서 못을 박아놨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 자, 여기서 누가 부담하냐? 원칙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부담해야 되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외 채권자 을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권자 을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을은 땅이나 주택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대금은 줘야 돼.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인데, 자, 어떨 때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뭐예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멸실됐다. 그죠?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또 하나가 채권자 지체 중 지진이 난 경우. 여기서 채권자 지체가 뭐예요? 갑이 을에게 땅이나 건물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채권자 지체. 대금을 못 주니까 사실은 이행지체죠. 대금을 못 주니까 수령을 못해.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라고 하게 됩니다. 둘 다 누구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다시 말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해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 갑 대금 받았다. 앤드 보상금, 보험금까지 받았다. 1타 3피더라 말이에요. 이런 걸 이중이득이라고 하죠. 우리 민법은 이런 이중이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갑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별도의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채권자 위험부담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우리 민법은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위헌부담이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 위헌부담 말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어른 일단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에? 보상금, 보험금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걸 대법원이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대상청구권. 위헌부담이 마련되어 있지만 위헌부담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상청구권으로 해결하죠. 당연히 을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그럼 갑에게 대금을 주면서 보상금 넘겨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걸 대상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게 뭐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금 어려운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습니다. 팔 아파. 집에 파스가 피부가 너덜너덜해져. 하도 붙여가지고 파스 값이 너무 비싸고 일본 거 사서 일본에 파스 좋은 거 많잖아요. 이만큼씩 사나. 심심할 때마다 붙여. 왜 우리 드라마나 시골 같은 데 가면 드라마 같은 뭐 시골 가면 노인분들이 맨날 파스 붙이고 있잖아. 그게 무슨 딱필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붙여놓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상 집에 가면 팔도 지금 회전근개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수술도 안 하고 이러고. 에이씨, 양쪽이 다 끊어졌어요 회전근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한 것 같죠? 속으로 아예 썩어 문드러졌어. 특히 근골격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근골격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또 무슨 심각하진 않아. 사람들한테 아프다 소리 하기도 뭐해.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면 나 환자유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텐데 딱 보기에는 별로 그렇진 않아. 멀쩡해 보여. 근데 나는 죽겠어. 그냥 근골격계는 다 망가졌고 말이죠. 또 얼마 전에는 피검사인데 별로 안 좋아서 간장약 먹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서 간장약을 먹으래 2개나. 얼마 전에 두통이 너무 심해. 집에 있는 혈압계를 쟀더니 수축기 혈압이 높아. 수축기 혈압이 100까지 올라가요. 계속. 수축기 혈압이 100 올라가면 더 위험하다면서요. 모르세요? 또 병원 예약해놨어.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혈압약. 어우 개 짜증나. 이게 공부만 해서 그래. 공부만 해서. 운동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먹는 거 조절 안 해서 그래. 제가 초딩 입맛이에요. 그래서 맨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성질은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막 신경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러니 병이 안 걸리겠어 이게. 운동 1도 안 해. 1도 안 해. 옛날에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하던 곳이 신림 9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시촌이라 말하는 거. 길 건너가면 신림 2동인데요. 요 신림 2동에 맛집이 되게 많아. 9동에는 맨 고시식당만 있고요. 2동에 맛집이 되게 많아. 이 횡단보도 건너가면 안 건너가. 요거 건너가기 싫어서 맛없는 데서 맨날 먹어. 요것도 걷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 같은 거 안 해서 허리 아파, 목 아파, 눈 나가 계속 그래요. 그죠?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 아, 그렇구나. 공부 안 하면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계단 같은 것도 그냥 올라오는 것만 좀 걸어서 올라오거나 버스 한 3정거장쯤 내려서 걸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안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우리가 와독이라고 불러요. 와독. 뭘까요? 누워서 책 보게 돼. 누워서 책 보는 사태가 생겨요. 몸이 못 견뎌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다 말고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길로 자꾸 새나가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당연히 채권 채무가 누구한테 생겨요? 각과
을에게 생겨요. 근데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해. 병한테 돈 주어라고. 그래서 을이 수락을 해. 낙약자라고 부르죠. 제3자에게 돈 주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요약자. 그걸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이렇게 돼요. 이 낙약자가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제3자에게 돈 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별거 아니죠. 365페이지 맨 밑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기는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그죠? 다음 페이지 제3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하고 낙약자가 채무자다. 그리고 제3자는 수익자라 한다. 자,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첫째, 조건 붙일 수 있냐? 있다. 대표적인 게 주택 분양 보증 계약이다.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분양 보증회사와 분양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그 분양 보증 계약의 내용이 뭐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보증회사가 대신 분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주택 분양 보증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 분양 보증 계약은 건설회사와 분양회사 사이에 분양 보증회사 사이에 누구를 위한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두 번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놨고 세 번째, 제3자가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부당대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까지 부담하죠.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3자가 권리가 생기려면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 즉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주택 분양 보증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성질됐고요. 구별 개념은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양가로 2번 병존적 채무 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추리는 원인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 관계죠. 이거를 기본 관계, 보상 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기본 관계는 이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 관계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항변권이 생기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낙약자가 됐든 요약자가 됐든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뭔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 구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양가를 본 보상관계와 양가를 본 대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상관계는 조문이 있죠. 542조. 채무자는, 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는 539조의 계약이 뭐예요? 네?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그대로 낙약자는 요기에 기초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을 박아놨죠 아예. 그죠? 그렇게 출의 원인 관계를 좀 확인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간단해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이 체결될 것. 당연하죠. 플러스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이 있을 것. 그 특약을 뭐라 한다? 제3자 약관 이렇게 부르죠. 제3자 약관. 자,
자, 이때 그 제3자 약관과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이 제3자는 현존 특정할 필요가 없다. 태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된다. 두 번째, 제3자가 취득하는 건 주로 채권이지만 물권, 특허권 이런 것도 된다.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데 두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 제3자가 의무를 면제받는 거. 그다음에 아까 주택 분양 보증처럼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자, 먼저 기억하실 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쌍목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권리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요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뭐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누가? 제3자가 누구한테?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그게 539조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 권리가 생겨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계약이 성립하거나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이미 성립했고 유효해. 539조 2항은 뭐라 써요? 계약이 성립하려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는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받을 의사의 표시는 딱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단 말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요건도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잘 나오죠. 낙약자의 최고권. 제3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전 신경 안 써야 되고 오른쪽 수익의 의사표시 후가 문제죠. 거기 조문이 하나 있죠. 541조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즉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서 당사자는 다음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합의로라는 말이에요. 합의로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541조 당사자는 그 다음에 합의로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니까 여기 보세요. 병이 수익에서 표시한 후에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병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니은 병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이때는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이 생겨요. 그죠? 그죠? 나중에 해제 가서 볼 거예요.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째 해제는 누가? 갑이. 병은 계약 당사자가 하니까 해제 못해. 자, 이때 해제는 일방적인 거니까 병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병의 권리 소멸했죠. 그런데 계약 해제에 가면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그럼 요 놈도 그 제3자가 되냐? 아니다.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했을 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도 둘 사이에
제3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제3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하는 거다. 반면에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인데요. 을은 누구한테 이행을 했어야 돼요? 얘한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얘한테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제3자가 청구하게 됩니다. 자, 36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수기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특히 니은 제3자가 수기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특히 B 관련 판례 1번, 2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인데요.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사기강박. 여기 보세요. 요약자가 있고요. 낙약자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어요. 제3자. 그런데 이렇게 사기강박이 있었어요. 요약자가 낙약자를, 낙약자가 요약자를.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죠. 그러니까 110조 1항에 의하여 요약자나 낙약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수익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계약을 했는데 병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한 거죠. 이때 병과 을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죠. 110조 2항에 보면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0조 상하항에 보면 계약이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됐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얘가 선의예요. 수익자가 자, 각과 을사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됐을 때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110조 3항에 보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3자 얘를 끼워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 강박으로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얘는 110조 3항의 제3자가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는 해당되지만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110조 2항과 113항에 제3자가 나오는데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지 또. 안 날 거야. 안 나야 돼. 나면 그게 더 이상해. 안 나야 정상이에요. 저기 사기강박에도 또 있죠. 68페이지. 68페이지는 안 써놨구나. 64? 조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369페이지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기강박이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니은, 디귿, 주의 여기까지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계약 성립과 쌍무계약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들. 자, 제도 4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행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요건과 효과를 또 사례 형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당권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안 쉬워요? 저당권만 할까? 아니,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런 거구나. 요건과 효과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